그런 식이야. 또 황교안이 또 황교안. 또 이거 황교안만 단독샷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이야기하면 안 돼. 황씨. 일단 비례한국당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하더라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비례한국당 성공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동으로서 비례한국당 성공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당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게 결론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정말 1g 정도의 카리스마라도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비례 한국당이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냐면은 원격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신복이 있어야 돼. 완전히 정말 내 간을 통째로 떼어줘도 믿을 수 있는 신복이 있어야지. 여상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아닌 척, 정말 선거를 하는 동안은 서로 모르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근데 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서로 간에 거야. 신뢰가 없다는 거죠. 예. 당내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 그게 뭐 방법이 뭐 누굴 맡기를 하면은 전부 다 서로 손사래를 치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또 하기는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는데 네가 좀 해라 이런 계속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심재철이 왜 원내대표가 됐냐면 반발 시민 때문이거든요. 나경원이 황교안한테 잘리고 나서 심재철과 김재훈을 일단 연결시켜요. 정치기획장 서로 파트너라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돌립니다. 심재철을 밀어야 된다고. 심재철이 당선돼 버렸어요. 지금 황교안이 밀었던 김선동이라고 재선이 그렇죠. 네. 당선된 게 아니라 그만큼 황교안 자체가 사실은 씹히고 있는 거예요. 왜 씹히느냐? 일단 모자라 보이거든. 단식하고 막 코수염 길고 다시 막 뭐 복사뼈에 염증 생겨가지고 입원하고 하는 그 극한의 투쟁이 정치인들한테는요 초선도 안 해본 그렇지만 국무총리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공무원스러워야 되거든. 근데 우리 공화당처럼 굴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모자라 보이는 당대표인데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 봅시다. 비례한국당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 가야 되잖아.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가야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나가고 싶지 비례한국당으로 나가고 싶은 국회의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으로 이런 안이 나와. 불출마한 사람들 비례한국당으로 가라 그러면 불출마한 사람들을 비례한국당으로 가면 그게 불출마입니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 비례한국당 가서 우리 공천 안 해줄 테니까 출마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공천을 안 해줄 건데 비례한국당 가서 출마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교안이 지금 머릿속으로 한 말 있잖아요. 공천 물갈이 한 50% 하겠다고. 근데 그 대개의 대상들은 3, 4서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공천 받기 힘들다고 하는 게 나경원이나 뭐 소위 말하면 정우택이나 이런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 잘라내면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도 알죠. 나는 초선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저런 중진들 사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친박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황교안을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것은 뭐 상호 보완 관계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상당 부분 정치 오리한 사람들 잘라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교안한테 잘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 황교안이 당내 리더십은 사실상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비례한국당을 창당해가지고 그걸 원격 조정한다고?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황교안한테 목숨 바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상규는 황교안 자리 내려오라 그랬지. 한성규가 비례한국당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한성규도 사무총장 하다가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한성규는 네. 요즘 보면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이 예. 색깔이 안 좋죠. 사소한 깔때기 하나 대자면 2주 전에 다 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신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당 자한당이라는 거기에 비례권이 빠진 그 무주공산에 과연 비례한국당만 들어오겠느냐? 다른 당들도 다 들어온다. 이거 이정미 의원, 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우리 알릴레오 유시민 의원님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새날에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기억해 주시고요. 새날 보시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누르란 말이에요. 아직도 소장 안 갔나? 변호사가 저렇게 대변하는 고마워요. 아직 소장 갈 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비례한국당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한국당 생길 거라고 봐요.
생길까봐 생기긴 보는데 하겠지. 예. 생길까봐 보는데 파괴력이 없고 오히려 정말 역대급 헛발질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교의 불출마는 비례한국당 내가 갈게 좀 그렇게 보였고요. 네. 근데 여상규의 그 황교안 디스하고 불출마하는 거는 조금 뭔가 아직은 이 맥이 잘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성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나 불출마할게 하면 야, 이 사람 욕심 내려놨네. 근데 욕심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비례한국당 창당해서 갈 때 자기가 최초의 황교안의 신복이었던 거잖아요. 사무총장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겠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 비례한국당으로 가셔가지고 창당 작업 좀 해주시죠. 그게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예.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죠. 술을 끊으셨나요? 아니요, 한성교 씨 말이야. 그냥 모르겠네요. 그 비주얼상으로는 아직 못 끊은 것 같던데요. 술 끊기 얼굴이 뭐 어렵지. 네. 자, 지금 떠든 사람들 예, 보이네. 지금 의사로부터 알코올 중독이 된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 한성교 의원의 지금 현재 술 끊을 상태. 수 있는 거냐고. 얼굴 상태. 술 끊을 수야 있죠. 근데 예.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아니, 말씀 못 드려요. 화면상으로 예. 보면은 항상 얼굴이 술에 쩔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거는 보이거든요. 몰라요. 자, 그거는 자, 예, 화면만 보고 정변 탁으로 말하지 마세요. 화면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비례한국당의 창당은 될 수 있죠.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창당은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깐 해드리고 가고 싶네. 비례한국당 지금 이름 선점한 사람이 원래 통일한국당 등의 그런 비례 정당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창당하는 꾼이시더구만. 그러니까 뭐 한국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제 어쨌건 간에 일단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비례한국당은 이름이 뭐든 간에 창당은 될 거다. 일단은 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거다. 폭망하죠, 폭망합니다. 자, 그렇군요. 영향력은 큰데 네가티브다. 그리고 폭망하는 네가티브로 거죠. 영향력이다. 예. 또 분열돼요. 자한당 또 세력들이. 그러면은 아까 황교안 이 방송은 황교안 특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황교안이 지금 그러면 종로에 나갈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못 안 나가죠. 나간다. 절대 안 못 나가요. 나가죠. 안 되죠. 쫄아가지고 안 나갑니다. 못 나가죠. 간이 벼룩보다 작아요. 난 나간다고 그러니까 봐요. 종로는 너무 쉬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어려운 지역이다 하면서 더 쉬운 지역을 가든지 난 아니면 나간다고 비례로 봐. 가든지. 예. 그런 시각들을 버려. 난 나간다고 봐요. 그럼 이낙연 우리 총리님하고 붙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도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황교안은 결국에는 그 당내에 어떤 뭐가 있든 간에 이낙연하고 빅매치 붙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낙연 총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요. 광화문이 종로 지역구예요. 그 정광훈이네 뭐네 하는 게 다 그 지역이다. 종로 지역구라고. 살진 않잖아, 근데 그분들이. 그 이사 오면 되는 거니까. 이사 와서.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도 결국에는 거기 끌려 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라고 그게. 비례 나가는 근데 이게 것보다는. 황교안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정을 봤을 때 한 번도 승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볼 거라고 본다고 나는. 근데 그게 첫 번째 승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크고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황교안 개인이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느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분의 정무적 감각 자체가 워낙 낮으시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봤을 땐 나가시는 게 맞는데 그걸 오판하셔가지고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충고를 하는 게 황교안 개인을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야지 항상 앞으로 정치적 길이 열리거든요. 자, 봐봐요. 내가 아까 꺼내왔던 그 아젠다를 다시 갖고 와볼게.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제가 실제로 안철수는 부산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걸고 방송을 한 적도 있어. 근데 그때 안철수가 그 선택을 못했죠. 근데 지금이요. 2020년 4월 15일 날 종로에 출마를 해, 황교안이.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핫한 인물인 이낙연 총리랑 붙어서 떨어져. 그리고 대선은요 22년 5월 달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2년 정도 텀이 있다고. 이럴 때
적당하게 대선 한 6개월 남겨두고 컴백하면 안철수의 지금의 컴백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멋진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홍준표도 똑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데 탄핵돼가지고 당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나는 지지율을 20 몇 %까지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자기 숟가락 딱 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이낙연하고 붙으려고 사지 험지인 줄 알면서 내가 출마해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황교안은 대선에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얻게 되는 게 있어서 황교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겠지만 황교안이 종로에서 떨어지는 것이 황교안이 어정쩡하게 비례대표나 뭐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대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 리스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지욕심 부리다가 자유한국당이 대패를 해가지고 물러나면 써먹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그 참모들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황교안 대표 이낙연 총리랑 붙게 하세요 제발. 이렇게 좋은 말 해도 따라하면 되는데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분 지능이 지적 수준이 저는 진짜 아이고 유인원보다 안 좋은 거 같아요. 하여튼 검찰에서 검사할 때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원망이 많았대요. 다 된 사건도 제밥을 뿌려가지고 이게 결과를 못 만들어내가지고 우병우는 없던 사건도 만들어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까지 못 갔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까지 가고 김학의 아니 대신에 그러니까 그 검찰 내에서 검찰 내에서. 그렇지 검찰 근데 내에서 못 갔죠. 저는 생각에 푸나님 말씀하시는 음. 것도 참 많은 동의를 합니다만도 민주 진보 진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명분이 있는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패하는 것도 역시 훈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예, 예. 저는 그런데 예. 저쪽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또 출마를 해가지고 졌을 때 그러니까 약하면은 짓밟아 버리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훈장을 당한 게 아니라 졌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분의 지적 능력과 사고가 아주 잘 나타나는 말이 여기 있는데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꽃길을 걷거나 꽃가마를 탄 적이 없다. 그치 에쿠스 가지고 길차 플랫폼에 들어갔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술만 안 한다로 돌려줄까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종교를 구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집회에서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환호하는 거 있죠. 이거를 어떤 종교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황교안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심정에서 들여다보면은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게 비례를 가든 막 종로를 가든 자기 내적인 결론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나는 간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거 반대로 봐요. 황교안은 신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황교안은 그냥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해 쳐 드시고 계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1%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정거원 목사가 고객님이었잖아요. 고객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황교안 그 대표는요, 아마 3번이나 4번으로 할 거예요. 비례로. 4번은 재수 없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5번, 진짜 3번. 황교안의 최측근들 보고 계시면은 진짜 심사숙고하세요. 종로에 나가서 떨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자산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건 그렇다 치고 여상규는 왜 황교안 대표를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뭔가 굉장히 빈정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것도. 아, 여상규요? 네. 여상규는 마음에 안 들겠죠. 자기보다 실력도 없고. 뭐 선배고 자기가 판사고 네. 검사가 그러니까 다 모자라 싫은 거죠. 보이겠죠. 네. 특히나 그 종교를 저렇게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살을 맞대고 섞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겠죠. 여상규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상규는 진짜 우리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으로 보면서 정말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 싶은 진짜 공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또 2월달에 우리가 길들여진 거야 지금. 아니 2월달에 가서 다시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요. 안 그래? 나는 그게
추미애 장관 정문회 때 보니까 네. 저 사람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던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상규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하면 위험해지니까 안 하는 거죠.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아 비리가 나오. 예, 계속 이제 국회의원직에 있으면 자기가 이제 위험해질 일이 더 많으니까 다 나왔네. 안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7천 명 안에 들어간다. 빙고, 이거네. 빙고. 안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안 안 하면은 하는 거죠. 7천 명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아 빙고. 실제로 여상규는요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재산이 1,000억이 없습니다. 와. 그걸 법인화 시켜서 지금 이 법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돼 있는 빌딩 건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답 나왔네. 이건 정확한 정답이네. 야. 공수처가 싫은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 그러면서 황교안 등 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은 정치인들은 명분은 걸기 나름이고 공수처를 못 막았기 못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야 그렇구나. 책임을 지고 본인도 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유, 저는 법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 나경원 여상규를 보라 그래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상대하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뮤지컬로 만들면 재밌겠다. 고개를 들어. 이게 여상규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의 환멸을 느낄 만도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정치인 하면서 고문 변호사라고 돈 조금 받았더니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자문 변호사 한 거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그 부동산에서 그 뭐였죠? 그 땅 저거 관리하면서 문제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검찰 수사받지. 자기가 정말로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그 문제 안 됐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도 안 받기 때문에 여상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수사도 받고 온갖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여상규라도 불출마 선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상규 나이가 만 71세예요. 48년생이죠. 48년생. 네. 사실 48년생. 물리적으로도 네. 정치적으로 물러날 때가 됐는데 거기다가 공수처 통과시켜준 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는 정도 하면서 그냥 물러나는 것 같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성규 같은 경우는 비례한국당으로 가는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푸나님 말씀을 박지원이 싫어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번 국회에 혹시나 들어가신다면은 80대를 통과하실 수 있는 아주 본인이 굉장히 목포에서 1등이라고 막 나오던데 지금 그 선호도가. 이제 노인 일자리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모범을 보이셔야죠. 맞습니다. 노동 문제. 단기 알바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 케이블카 좋아하더만. 케이블카 티켓 하면서 이제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이렇게 안내해주면서 KTX 값에 하면 버금가는 되지. 케이블카예요. 그 요즘에 케이블카. 근데 비주얼은 저 법사위원회 보면은 여상규가 진짜 박지원 의원보다 한 8살 정도 적거든요. 근데 비주얼은 정 반대 아니야.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 보면은 나이가 70 이상 되면 서로 맘먹어도 되나 봐. 서로 그거 엄청나게 디스하잖아요. 그렇구나. 자, 어쨌건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고 있고 황교안의 리더십은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은 패스트트랙 정국이나 조국 장관 등을 흔들 때 가장 선봉했었던 자가 여상규라고 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던 자라고 보면 이 사람이 나가면서 또 황교안한테 한 소리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불출마 선언 김세현이 하면서도 당 지도부 아예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상규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잘 생각해봐. 민주당에 지금 유력한 무슨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 중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지금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황교안 리더십 한 번 더 흔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확 뿌리고 하고 있어요. 소금. 네. 정상적으로 정치를 배운 사람 황교안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음. 네. 황교안은 꼭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화이팅. 우리 교환이 형 종로 나가시고요. 비례한국당도 만드시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소멸해 가는 거지만 어쩌면 황교안은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보고 정치권을 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99%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문자로서 모든 게 끝이 날 사람이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예.
자, 당신은 잘리셨어요 문자로. 그 길로 끝이 났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사실은. 그쵸. 근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운이 좋은 정말로. 사람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